2018년 3월 경남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을 태운 배 한 척이 일본 나가사키항을 출발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도착한 곳은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 섬. 일본 군함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군함도는 일본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산업유산으로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군함도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섬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강제노역과 수탈을 당한 아버지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 그룹은 군함도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을 징용으로 끌고 옵니다. 해저 1000m,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감당해야 했던 이들에게 이곳은 지옥섬이라 불릴 만큼 가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폐광과 함께 광부들이 떠나고 섬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던 1980년대 홀로 이 섬을 찾았던 제1교포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섬 구석구석을 샅샅이 돌며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강제징용의 현장을 기록했던 고 김광렬. 김광렬은 생전에 수집한 자료 전부를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뒤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에) 걸쳐 수집한 김광렬의 자료는 매우 방대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당국과 기업이 생산한 문서의 원본 및 복사본,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필름까지 전체 2,300여 권, 13만 매에 달하는 양입니다. 기록물의 양은 약 43상자 정도 되고요. 기록물 내용은 사진이나 문서,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녹음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 양으로 볼 때 이제 해외에서 수집한 국가기록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물 양으로는 역대 최고로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김광렬의 자료는 양에서뿐만 아니라 분류 방법도 놀랄 정도로 꼼꼼합니다. 조선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보니 다 동그라미, 세모, 역삼각형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하셔서 나름대로 집계도 다 하시고 이렇게 모든 자료를 입수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화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매화장. 김광렬은 매화장을 자세히 살핀 후 확실하게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동그라미 2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동그라미 2개가 표시된 이 사람은 본적이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군함도. 김광렬은 모든 자료를 현장을 찾아다니며 수집했을 뿐 아니라 사진까지 직접 찍어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군함도 내부. 네, 하시마 군함도 내부 모습인데 뒤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 군함도의 내부.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뒷면에 당시의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을 뿐 아니라
방문 당시 군함도의 위치를 사진 뒷면에 자세히 그려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뭔데 이거를 좀 표기가 좀 저거한 게 물리적으로 휘면 찢어지고 이게 바스라직하거나 오래된 거라 그냥 말린 상태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국내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많았던 후쿠오카 지쿠호 일대의 무연고자 묘비 지도도 김광렬의 자료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보면 다 묘비에 번호가 써져 있잖아요. 보면. 무연고자 묘비가 무려 450개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석비가 있고 목비가 있고 무비라고 비가 없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지쿠호의 기록자 김광렬.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수십 권의 일기장을 비롯해 자신이 언제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경로로 자료를 구했는지 따로 4권의 기록장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찰의 목록을 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관사. 예, 이렇게 보면은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찰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주지 이름도 있고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런 자료는 지금 시중에서는 전혀 이게 개인이 만든 자료니까 구할 수도 없는 자료고 희귀성이 굉장히 높은 자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직접 작성한 지쿠호 탄전 조선인 탄광 노무자 유골조사 기록장을 보면 요시쿠마에 있는 한 납골당은 3차례나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안치된 조선인들의 이름까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 당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조선인 유골을 본 안타까움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고 문서가 있으면 베껴 적고 허락을 받으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고 다시 촬영하고 이거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고 김광렬 기록물의 특징은 자료의 규모가 방대하지만 매체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하는 한 자료고 또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서브 자료 보조 자료를 다 완비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완결성을 갖고 있는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매체와 이런 걸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자료를 개인이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김광렬이 발로 뛰며 자료를 확보한 지역은 후쿠오카 중부 지쿠호 일대. 일본 후쿠오카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은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지쿠호 일대에 들어서면 다소 생경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칼로 자르기라도 한 듯 산머리가 싹둑 잘려나간 산. 석회광산을 폭파한 흔적입니다. 석회광산과 탄광이 밀집해 있는 지쿠호 지역은 19세기부터 탄광 개발을 시작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최대의 탄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이곳엔 200개가 넘는 탄광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규슈 지역의 탄광이 일본 전체의 석탄 생산량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규슈 지역의 그러한
그 석탄 산업량이 일본 석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규슈 지역의 석탄 생산량에서 약 70% 가까운 부분을 이 지쿠오 탄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일본 석탄 채굴량에서 이 지쿠오 탄전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높다라고 비중이 높고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쿠오 일대에서 유일하게 옛 탄광 갱도가 남아있는 가와사키 마을. 제1교포 3세 박강수 씨는 김광렬과 함께 조선역사연구회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아마 지코 지방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갱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디? 네, 네. 김광렬 선생이 떠난 뒤 박강수 씨는 김광렬의 뜻을 잇기 위해 지금도 지코오 일대에서 활발한 역사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 주택가 한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낸 호슈 탄광 갱도. 광부들이 탄광으로 들어가던 입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폐광된 갱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1960년 호슈 탄광을 폐광할 때 주민들의 대피훈련 장소로 보존을 한 덕분입니다. 호슈 탄광은 원래 아세야마라고 하는데 아세야마는 너무 심한 본격적인 그런 단계였어요. 그 단계 속에서도 특별 fun경구 여기입니다. 여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일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모여서 여기에서 일을 해라. 특별훈련구라고 불릴 정도로 혹독한 곳으로 악명 높았던 호슈 탄광. 이 탄광엔 유독 조선인들이 많이 배치됐습니다. 지쿠오 탄전은 일본 역사상 가장 최초로 탄을 캔 곳이에요. 가장 역사가 깊고, 또 역사가 깊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파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부터 수인을 이용한 노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혹행위가 출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빗줄기 하나 들지 않는 갱도 1000m 아래에서 목숨을 담보로 석탄을 캐야 했던 조선인 광부들.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또 하나의 고통은 굶주림이었습니다. 호슈 탄광의 생존자였던 안용한. 경상북도 청송군 군안면이 고향이었던 안용한은 1943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왔습니다. (1943년) (4년) 전쟁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 전쟁에 가서 단간 지방에서 사람이 점점 일본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조선인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라 그런 명령에서 1944년이나 45년은 17살이나 15살, 14살, 13살 어린이까지 그려왔다. 그런 이야기 안용한 씨가 하셨어요.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외로움과 배고픔을 참으며 호슈 탄광에서 일해야 했던 안용한은 신세 타령을 지어 부릅니다. 호슈 탄광의 처절한 현실을 담은 노랫말은 지금까지 전해옵니다. 우리야 고향은 경상북도인데 나느냐 어째서 숲하러 왔느냐. 일본 땅 좋다고 누가 말했느냐. 일본 땅 와보니 배고파 못 살겠네. 수출 팔 때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말만 하면은 몽둥이 맞았네.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소.
다양한 형태의 탄광이 있었습니다. 대형 탄광업체인 가이지마는 지코호 일대에 여러 개의 탄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인터뷰를 하죠. 지금은 평화롭게 벼가 자라는 들녘. 이곳에 있던 오노우라 탄광은 지하 탄광이 아니라 노천 탄광이었습니다. 노천 탄광의 노무자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습니다. 노천 탄광은 지하 경도보다 흙이 단단해 광부들에게 더 강한 힘이 요구됐기 때문에 일본인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조선인을 배치한 것입니다.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태양과 눈보라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탄을 캐야 했던 노천 탄광은 가혹한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래지였다. 아래지였다. 근데 조선인가 고나이仕事向かないということで、日本人とがこうで、で労働に朝鮮人だけの単語を作った。ここから向こう側の裾が大体3ヘクタール。3ヘクタールぐらいが露天掘りの、場所だったで、ここを掘ってたわけですね。深さが10メーターが深さ20メーターまで。10メーター。10メーター10メーターまで掘ってた。こういう感じ。오노우라 탄광을 비롯해 지코호 내 여러 개의 탄광을 운영했던 회사 카이지마는 폐광 당시 실제 사용하던 탄광 사무소를 탄광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탄광 기념관엔 탄광 운영 당시의 중요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노우라 탄광은 지코호 내 여러 개의 갱도가 있었는데 그중 6갱과 7갱에 유독 조선인이 많았습니다. 기념관에 혹시 조선인 관련 기록은 없을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앨범에서 발견된 사진. 놀랍게도 사진 속 인물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오노우라 탄광은 조선인들이 많아 탄광 내에 소학교도 세우고 광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樋口和一郎さん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私立貝島第三小学校、万野浦小学校っていう小学校に、昼間は子供がいるわけですけど、夜ね、ここで韓国の方たち、当時は朝鮮半島の人たちに、勉強を教えてたそうです。 그런데 김광렬이 기증한 자료 가운데 바로 이 오노우라 탄광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명부는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 근로자 명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6갱에 입소한 탄광 근로자들의 입소 일자, 본적, 심지어 해고 이유까지 기록되어 있는 명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렬은 어떻게 근로자 명부의 원본을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원적. 예. 이거는 해고 이유. 처음에는 이제 가셔갖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뭐 필사를 해가라. 그래서 필사를 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사진 찍어도 더 좋다. 다음에 가니까 사진을 찍게 하고 또 다음에 가니까 아유. 선생님의 열정에 못 이겨서 이 기록물을 드리겠다. 가져가서 이제 보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김광렬 선생님이 이 기록물을 이제 얻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노우라 탄광이 폐광할 당시 여러 번 현장 사무소를 찾아
근로자 명부를 일일이 옮겨 적는 김광렬의 열정에 감동해 오노우라 측 관계자가 직접 명부를 건넨 것입니다. 근로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송필문. 고향이 경북 문경 북산면인 것으로 보아 창씨 개명을 한 조선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1941년 4월 14일 탈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누라 탄광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현청 자료에 의하면은 1944년 1월 기준으로 7,930명이 동원되었다가 그 중에 3,963명이 탈출을 한 상당히 그 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 강도가 강해서 이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데 이렇게 혹독하고 처참했던 오노우라 탄광과 관련해 이상한 비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은비와 송덕비입니다. 일본 관리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송덕비와 탄광회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웠다는 사은비. 사은비문을 살펴보면 오노우라 탄광 조선인들은 가족까지 포함해 12,500여 명. 이들이 학교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히 여겨 비석을 세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 뒷면 가득히 새겨져 있는 조선인들의 이름. 비석을 세우기 위해 모금에 동참을 한 조선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선인들이 탄광회사의 은택에 감사해 비석을 세운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은비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비석은 일본 어디서라도 없어요.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 관광해서 그렇게 큰 비석을 만들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을 모여라 그렇게 하면 다 모을 수밖에 없죠. 앞에 4명이 일본 사람이고요. 경찰관도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선입니다. 비석의 진실을 추적했던 김광렬.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2개의 비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지마 탄광회사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려는 내선 융화 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민족 분열을 부추기는 부끄러운 침략 정책의 결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인 광부들의 억압과 학대에 앞장섰던 곳은 오노우라 탄광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코 일대에서 산을 깎아 석회를 채취하고 있는 석회광산.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지만 일제강점기엔 전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밑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아소광업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 동원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지코 일대에서 11개의 탄광과 시멘트 석회산을 운영했던 아소는 그중 10개 작업장에 조선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김광렬의 자료 13만 건 가운데는 바로 이 아소광업의 건강보험대장 1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강보험대장이 공개된 것은 최초. 피보험자 성명과 자격 취득 연월일을 기업의 공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진실을 파헤칠 중요한 단서입니다.
건강보험대장은 아소가 이제 강제동원,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모든 자료 중에 보면 정말 일부 자료이긴 하지만 아소강업의 공식 기록이죠.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 대장이 있다. 근데 이게 아소만 있을 것이냐. 모든 당시에 공장과 광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낸 다음에 지금 현행 법에 따라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금으로 다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1923년부터 조선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아소는 강제동원령을 발령한 1938년 이후 조선인의 고용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1944년에 이르면 8,000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조선인 노동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가혹한 구타가 일상이었고 늘 허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2년에 접어들자 아소광업에서 일하는 조선인 광부들이 뜻을 모아 일제강점기 최초의 단체 항쟁을 일으키기 이릅니다. 쟁의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한 16가지의 그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구타하는 그런 악습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그런 악습을 철폐할 것이런 것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미 그 전부터 이 구타라든지 가혹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그 가혹한 관리가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김광렬의 자료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기록은 조선인 광부들을 관리한 주체가 사상범을 담당하는 후쿠오카 특별고등경찰이라는 것을 밝힌 기록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별고등경찰이 아소기업에 입소한 조선인의 숫자, 그 가운데 도주자, 사망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이 기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아소광업 건강보험대장은 강제동원 조선인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그렇다면 김광렬은 왜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기록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큰아들 김강형 씨가 모처럼 아버지의 집을 찾아 취재진을 맞아주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증언신데 아버지 어머니가 증언신 봤는데 이거 뭐 일부 네. 이 방구에도 이런 많이 쌓였었어요. 네. 김광렬 선생의 생존 당시 집안은 온통 자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방에 있는 장식장은 물론 책상까지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층이 자료로 가득 차자 2층까지 자료들이 차지했습니다. 가족들이 잠잘 공간조차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자료가 기록은 다 기증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뭐 집이 이렇게 넓었다가 정 알았죠. 네. 녹음기. 아직까지 있네요. 네.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번 좀 네. 작동이 되나요? 이것도 뭐 그래 몇 번째네. 몇 개나 몇 개나 있었죠. 네. 김광렬이 자료를 모으는 원칙은 철저하게 현장 우선이었습니다. 직후 곳곳을 발로 누비며 증언은 직접 녹음을 하고 현장 당시 모습은 사진을 찍어 남겼습니다. 아버지밖에 몰라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돌아오면요.
저는 저거 하나 만지지 마. 못 들어 던지지 마. 뭐 하나 던지는데 아버지한테 보이고 던지라. 그만한 그 소중히 하고 있었어요. 네. 청소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하면 만지지 마. 그래서 이렇게 모은 자료로 2006년 첫 번째 조선인 탄광노동 기록집 발로 쓴 직호호를 펴냅니다. 스스로 고독한 실천이라고 표현했던 자료 수집 작업을 그 후에도 계속해 조선인 탄광 기록집 2권을 더 펴냅니다. 저 사람들이 저런 것을 다 메워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 역사는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죽고 살고 그 역사가 여기 다 지금 막 첨부되어 가고 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나는 모른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역사가 어디서 찾느냐.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 그가 남긴 수십 권의 일기장도 개인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1938년 11월 25일) 끌려온 동포 수는 100명, 평균 연령은 29세, 임금은 2원 53전이었다고 한다. 이 탄광에 끌려온 조선인은 274명이었지만 2명 중 1명은 도망갔다고 한다. 일본어를 약간하는 사람은 1알에 불과하다. 동포들의 자료를 단순하게 찾는 게 그냥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려와서 고생하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게 죽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죽은 사실도 모르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과거장이나 이런 자료에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분 동포들의 이 과거장의 이 줄 하나가 만약에 내가 이걸 찾아낸다면 사실상 이분들의 목숨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다. 김광렬의 노력은 단순히 공적인 기록을 찾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사찰은 김광렬이 생전에 자주 찾던 곳입니다. 바로 이 과거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장은 화장한 후 사찰에 안치한 유골의 이름과 사망 연월일이 적힌 기록으로 일반인에겐 공개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선조사의 과거장을 보면 조선인이란 표기가 자주 눈에 띕니다. 박효령 19살입니다. 자, 1939년 네, 조선인 네, 여기에 그 간제연행 시작해서 끌려왔습니다. 과거장 속의 박효령. 이 이름은 김광렬의 책에도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 한번 갔으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취재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 사람 여러 번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 어떤 주지는 한 10몇 년 만에 그러면 이제 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과거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 양반이 정말 발로 뛴 아니면 피와 땀으로 해서 이제 한 이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의 같은 거는 이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겠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보자.
김광렬은 직접 버려진 조선인 유골을 찾는 일에도 열정을 보였습니다. 좁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선인 유골이 방치된 곳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이 외딴 동굴도 조선인 유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광렬이 직접 찾았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소세멘토 희생자들이 유골들이 반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김광렬 선생님이 발견하셔서 여기서 발견하셨습니다. 아소 광업이 운영하는 석회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산에 매달려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중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김광렬은 아소 광업을 찾아가 격식에 갖춰 유골을 봉안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김광렬의 끈질긴 요구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카와시 미다테 묘지 한켠에 있는 유골 봉안당.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봉안당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골함이에요? 유골입니다. 진짜 유골이에요? 유골입니다. 봉안당 안에 있는 오래된 유골함들, 바로 방치돼 있던 동굴에서 옮겨온 것들입니다. 또 가보자.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하나하나 거의 새롭게 만들고 기록을 해서 이거는 김삼득씨, 이거는 김토화 여자인 것 같아요. 다카야마 기승 일본 이름인데 기수인 조선인이죠. 일본 이름도 있는데 이름이 잘 본다면 조선인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김광렬은 방치돼 있던 유골함을 새 보자기로 싸고 누구인지 구별하도록 이름을 써서 이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유골 하나를 싸고 있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벗기자 함을 싸고 있던 오래된 신문이 눈에 띕니다. 36년이다. 36년? 네.昭和 11년. 함을 열자 유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어느 조선인의 유골. 김광렬은 조선인의 유골 하나조차 버려둘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직접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 지어본다는 것은 나는 그런 각도에서 상당히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그건 귀중히 여기고 그건 우리로서는 더구나 말하면 더 억울하게 그걸 죽은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인데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러운 땅에서 태어난 조선인들. 그들은 어떻게 낯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한일합방 이후 일자리를 찾아 소규모로 일본을 향하던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38년 강제동원령이 발표된 후입니다. 한 지역에서 200~300명씩 징용된 뒤 일본으로 끌려가다시피 떠나야 했습니다. 징용된 이들이 도착한 곳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고된 노동의 현장, 제철소나 탄광이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조선 총독부가 쿼터를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 뭐 면장이라든지 어느 군수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무자들 몇 명 착출해라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착출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 충청도, 뭐 경기도, 뭐 특히 이제 경상남도 많죠. 전라남북도도 많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부산으로 다 집결을 시키는 거죠. 부산을 출발한 이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후 일본 각지의 작업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경남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이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일본인 오카 마사하루 씨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평화박물관엔 조선인 강제연행 전시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나가사키 군함도에서 희생된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여기요 이광옥 씨의 경상남도, 예, 여기 밑에 나이 남도 밑에 나이 사망 원인 이거가 주락구에 의한 뇌진당 승 급성 신장마비 잔티브스 위지춘 알사 익사 그 외상에 의한 세쿠즈 족수 마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지하 1000m가 넘는 군함도 해저 탄광에서 사망한 조선인 광부들의 숫자는 122명. 그 가운데 특히 경남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시 신백동 삼천부의 이원지에서 태어났어. 일본 헌병에게 쫓겨서 이따가 강제 1939년 4월달에 진주에서 일본 대판을 거쳐서 부산을 해서 일본 대판을 해서 힘으로 쉽게 항원에 와갖고 이곳에 노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이 관계를 보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제 아버지 이렇게 했던 걸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원수를 갚느냐는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예. 그때 돌아오셔서 아버님 몸은 손톱이 다 따라삐고 이 병신 다 되고 왔어요. 아버지가 갈비가 다 나오고 이 정도의 그 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는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렬의 자료엔 강제동원 경로를 밝혀줄 중요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원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김광렬 선생님의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탄광의 예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홍성에서 천안으로 이동을 하고, 홍성 사람들이 천안에서 부산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연락선을 타고 가와사키 탄광으로 오게 되는 전 과정이 숙박료, 그 다음에 열차 이 승차권, 영수증 등을 통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자분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강제동원에 관련된 경로를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 홍성에서 징용된 한 조선인은 1943년 12월 19일 홍성에서 천안까지 동료 노무자 49명과 함께 열차를 타고 이동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비롯해
이후 부산까지 이동한 노무자들이 배를 기다리며 묵은 곳은 부산 경성여관, 단체 숙박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들 징용자 49명이 시모노세키를 거쳐 목적지 가와사키 탄광에 도착하기까지 총 비용을 계산한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동포의 이동 경로가 문서로 밝혀진 것은 최초입니다. 스스로 고독한 투쟁이라 밝혔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김광렬.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그를 보고 하나둘 손을 내미는 동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87살의 키토 씨는 일본인이지만 김광렬의 가장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만행을 누구보다 부끄러워한 키토 씨는 김광렬이 이끄는 역사연구회의 사무국장을 맡아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가자とかね、遊べるとこ一度終わった。またもうちょっと金さんはなんか違うおしめが。박강수 씨는 대학 시절 김광렬이 이끄는 역사 기행에 참가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에 눈뜨게 됐습니다. 그 후 김광렬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그는 지금은 김광렬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 여전히 후쿠오카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대로 그 조사나 기록이나 그런 걸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선생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없애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하신 대로 전하는 일을 그 선생님이 안내하신 대로 그 장소에 가서 발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포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라 잃은 서러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스스로의 인생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낯선 땅에서 쓰러져간 조선인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사라져가는 현장을 목격한 김광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강제동원 역사 기행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잃고 정는 자기 고향을 등지고 멀리 나설고 물서는 이 나라에 와서 모슬람들의 고약한 그런 멸시를 당하고 죽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리는 이 신세를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할머니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외에 또 이보다 더 깊이 우리가 서러워할 일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수고를 스스로 감당했던 김광렬. (50년에) 걸쳐 지코 곳곳을 누빈 그의 조용한 외침이 남긴 13만여 건의 자료는 잃어버린 역사의 퍼즐을 맞춰가는
귀중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직후의 기록자 김광열. 그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끝이 났지만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